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10일 만에 가진 국정 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한 의지와 의욕이 넘쳤습니다. 각종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고 수사 현안에 대해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기존 생각을 바꿀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다소 느슨해진 개혁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뜻이 강해 보였습니다. 입장에 따라 평가도 엇갈리겠습니다만 브리핑에 이어 1시간 20분 넘게 대본도 자료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하는 모습부터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앞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과 의료 등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국정브리핑 장소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도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이곳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83분 동안 내외신 기자 19명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지난 5월 회견 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처음으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특히 수사가 잘 됐고 많은 국민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론되는 제3자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관련 수사 질문엔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고 제3의 조사 장소에 대해선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의 자택을 찾아가 조사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10여 년 전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조사했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의대 증원과 이로 인해 촉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였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정 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입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응급실 사태와 관련한 우려엔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며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타협점을 묻는 질문엔 2035년 기준 15,000명이 부족한 의료 추계와 37차례에 걸친 의료단체들과의 협의 과정,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재정 투자 확대나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감축과 같은 지원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한을 놓고 불거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구도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당정 소통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다만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논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을 가진 가장 큰 목적은 연금 개혁의 방향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보험료를 가장 오래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강조했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예정인데 역시 국회 논의 과정이 관건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세대 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할 때까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50대는 매년 1%포인트 인상하고 30대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세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중장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 보다 구체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구조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늘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인천 지역에서 가졌는데 연찬회장에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나가 있는 한송원 기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안 온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한 건 처음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신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 가능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이어진 비공개 질의응답에선 정부를 향한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2,000명이란 증원 숫자의 근거, 현장에 대한 인식 차이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았던 의대 증원 유예안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한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 대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은 감수할 위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자신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한 대표는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의료개혁 설명회 시간대는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쪽에 가 있는 최홍국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영수회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며 그 양반 얘기에 뭐라고 하겠느냐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해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평가전화했습니다. 연찬회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간의 정책 토론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당내 이견이 많은 금투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연기됐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이 됐던 생중계는 하지 않고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를 두고는 이견이 큽니다. 의정 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료 대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 이것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제로 올리기 부담스러운 여당과 이를 파고들려는 야당의 입장차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정치적 상황들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오늘 회견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취임 1주년이나 2주년 그런 날은 아니었잖아요. 왜 브리핑을 한 거죠? 약 2달 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도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이 시점에 주요 개혁 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4+1 개혁이라고 하죠.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대응까지 이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없습니다. 이 국정과제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네, 굳은 의지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과제들이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고 했죠.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소야대 정국 역시 넘어야 할 관문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인 개혁과제 완수가 어렵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 그런데 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당 내부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상황, 오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봤을 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연락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식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질문을 피해간 건데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 중 한동훈 대표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 연찬회에 참석한 한 대표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강의가 시작되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미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했잖아요. 2026년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현재로서는 이 중재안을 계속해서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정부의 인식과는 달리 한 대표는 응급실뿐 아니라 안병동 등 각 분과에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고민일 겁니다. 설사 정부를 설득한다고 해도 한 대표가 내놓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에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로선 굽히지 않고 민심을 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엔 대통령과 정부를 실제로 설득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을 테고 이 당의 입장에서는 민심을 또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보단 대화 설득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3선에 성공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정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은 겁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지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보궐선거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3년 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간부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특정인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최종 선발된 5명은 유죄 확정으로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조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012년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됐던 광노현 전 교육감 등이 진보 진영 후보로 거론되고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박선영 전 의원 출마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리지 않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기각인데 민주당은 검사는 물론이고 상당수 공직자에 대해 탄핵 카드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동이 걸릴 건지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합니다.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은 2달 만에 이 검사가 타인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천안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9달 동안 심리한 끝에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 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검사 측은 결정을 반겼고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의 비협조를 탓했습니다. 소추 사유 불특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사건 기각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법조팀 권형석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대로 된 탄핵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5대4로 의견이 갈렸던 안동환 검사 탄핵대와는 다르게 민주당 추천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 3명을 포함해서 9명 전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사유 대부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정조차 되지 않고 일부 내용은 검사 직무와 관련도 없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실제 그 이정섭 검사 탄핵을 추진할 때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조국 대표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한 소위 특수통이라서 미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차장 검사 부인 2달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차장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발령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 4명은 모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입니다. 오늘 이정섭 검사처럼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로 울산지검 대변 사건이 포함이 됐는데 박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강백신 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직접 반박까지 했습니다. 강 검사 탄핵 소추안에는 뉴스버스를 유스버스라고 적는 오타도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도 증인이 대부분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까지 잡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발의는 하고 이제 아직 실제로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헌재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표적 탄핵은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더 이상 방탄을 위해 사법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실체적 규명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대표로 회사 임원인 아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부자가 구속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요. 앞서 아리셀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서 유가족 측에서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화염에 휩싸이며 근로자 23명이 숨진 바로 다음 날 업체 대표 부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2달 뒤 구속 기로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 불법으로 비숙련인데 공장에 투입한 거 맞습니까? 하지만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비숙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파견이 불가능한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했고 이렇게 생산된 불량 전지가 폭발했습니다. 또 사고 대처 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들은 비상구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영책임자를 과실범으로 해서 조금 약간 수사 단계에서 거의 구속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고의로 본 거죠, 이건. 박 대표 부자의 영장이 발부된 직후 9개월 사이 근로자 3명이 숨진 석포재련소의 박영민 대표 역시 구속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들의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서 차량 한 대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정말 차 모양대로 도로가 푹 꺼져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보는 이를 또 한 번 놀래켰는데요. 차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한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모습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옆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땅속에 빠집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이송을 위해 들 것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대형 크레인이 땅속에서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가 움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대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차 전체가 거의 안 보이고 지금만 보일 정도였으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구청과 경찰 등은 땅 꺼짐 지점 앞뒤로 10여 미터씩 4개 차로를 차단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공사를 계속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879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나고 있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폭염이 가시면서 대부분 해수욕장이 폐장했는데요. 일부 피서객이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겨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여자친구를 구하려던 20대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폐장한 강릉 경포 해수욕장. 전광판에 파도가 높아 조심하라는 표시가 들어왔지만 바다에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인근에 폐장한 다른 해수욕장 역시 수상안전 요원이 없어 수영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피서객들은 튜브를 타며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 물이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옆에서만 보니까. 폐장 해수욕장은 이렇게 안전요원이 철수하고 없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 어제 오후 4시쯤 이 해변에서는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여자친구를 구하려던 20대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파도에 떠밀려 가는 거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사고 난 상황이고요. 지난 18일 강원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 11일 동안 발생한 물놀이 사고만 1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지자체나 해경이 막을 권한은 없는 상황. 이안류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물놀이를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인 것 같습니다. 해경은 폐장한 해수욕장 순찰을 강화하면서 물놀이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160억 원대 코인 사기범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가 하면 무려 2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까지 받았는데요. 10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범이 FBI 요원의 얼굴로 성형수술을 한 뒤 복수극을 벌인다는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성형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던 영화 같은 일이 국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코인 사기로 158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지방흡입,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로 얼굴 전체를 뜯어고쳤습니다. 수술비로만 2,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도 불안한지 밖에 나갈 땐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김 씨 지인 등을 통해 도주 중 사용한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알아낸 경찰은 10개월 만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 신축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성형외과와 은신처 등을 알아봐준 조력자 5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 등에서 도검 8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1m 넘는 장검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 경찰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유튜브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채널에서 도검을 암살용 흉기라고 홍보합니다. 무와 단호박을 직접 찔러보고는 손상되지 않는 강한 날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실제 나무가 움푹 패일 정도로 날이 서려 있습니다. 1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30살 이모 씨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네이버 등에서 도검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허가로 판매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도검들입니다. 대부분 날 길이가 20cm 이상으로 칼날은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 씨가 판매한 제품에 불법 소지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상품을 올리시는 건지는 저희가 사전 검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경고가 들어간다거나.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도검 59정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흉기 살인 사건 이후 도검 만정을 전수조사해 범죄나 분실 등 결격 사유가 있는 2,284정에 대한 소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지난 6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선제적으로 태일을 팀에서 탈퇴시켰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테일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요즘 하는 거 없이 조용하게 그냥 집에서 지냈어요. 테일은 2016년 만들어진 25인조 다국적 아이돌 그룹 NCT와 서브그룹인 NCT 127에서 메인 보컬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테일이 올린 유튜브 댓글창에 실망했다,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라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테일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글이 쇄도한 겁니다. 소속사인 SM엔터 측은 사안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테일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테일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신고를 냈고 경찰은 어제 테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SM은 소속 아티스트가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피서지 대신 호텔에서 휴식을 즐기는 걸 호캉스라고 하죠. 요즘은 몰캉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더위를 피해서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피서를 즐기는 건데요. 대형마트가 쇼핑의 개념을 넘어서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덕분에 이 휴가철 비수기라는 유통가 공식도 깨졌다고 합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낮임에도 쇼핑몰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진열된 사탕을 맛보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가지고 호캉스 이런 거 대신에 몰캉스처럼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돌아다니면서 쇼핑 구경하고. 더위를 피해 백화점과 쇼핑몰을 찾는 몰캉스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바캉스를 합친 몰캉스는 넓고 시원한 공간에서 쇼핑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몰캉스족이 늘면서 백화점과 쇼핑몰의 방문객과 매출이 늘었는데 최대 10% 가까이 껑충 뛴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대형마트들도 변신 중입니다. 기존의 마트 기능을 줄이고 그 자리에 팝업 스토어나 유명 맛집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늘렸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만족합니다.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품을 팔던 마트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독서도 즐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 중인 오프라인 쇼핑 매장들. 폭염 속에 도심 속 피서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경주 명물 시범빵을 이제는 맘 편히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 시범빵 판매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어떻게 바뀐 건지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경주 황리단길. 평일인데도 경주의 명물 간식인 시범빵을 사 먹으려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진짜 역사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오탑 그려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은행은 시범빵 업체들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시범빵입니다. 앞면에는 한글로 한국은행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영어로 뱅크 오브 코리아가 적혀 있습니다. 한은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했고 이 빵하고는 이게 뭐 잘못 화폐로 이용될 그런 소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은은 다음 달부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활용한 양말과 열쇠고리 등 다른 물품들도 허가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듯한 느낌 조금 받았어요. 이제 써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한결 나아진 기분이. 다만 실물과 거의 비슷한 모조품이나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예비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아동 성착취물 등 각종 범죄에 온상이 됐는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기업주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이 얼굴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에 10여 년 동안 텔레그램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드루프를 태운 차량이 법원으로 향합니다. 프랑스 검찰이 현지 시각 28일 파벨 드루프를 예비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하자 기업 주인 드루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2013년 텔레그램이 출시된 이후 N번방 사건, 마약 수사 등에서 단 한 번도 협조를 받지 못한 건 우리 수사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빨간 것으로 써 있어요.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년 한 해에만 카카오가 29,167건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도 3,081건 협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텔레그램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수사당국 때문에 국내 피해자들은 스스로 용의자를 찾아서 경찰에 알려줘야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당정은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DNA 대조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건데요. DNA 분석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반민 기자,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이 범인이라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13년 전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없었다면 못 잡았을 것 아닙니까? 네, 해당 경찰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는데요. 범죄가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붙잡혔다가 DNA 대조로 과거 범행이 드러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올해 2월에는 19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경기도 아동성폭행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 범인이 절도 미수죄로 수감됐다가 DNA 대조를 통해 과거 범행이 밝혀진 겁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역시 국가수가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DNA가 일치함을 밝히면서 33년 만에 해결됐습니다. DNA를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범죄자의 DNA를 채취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DNA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죄자의 DNA 정보를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된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의 DNA 30만 건이 저장됐고요.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는 17만 건 이상 쌓였습니다. DNA가 확보되면서 사건 해결도 더 많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네, DNA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DNA로 실마리를 확보해 수사를 재개한 사건은 총 6,7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100여 건, 약 32%를 해결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DNA가 확보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2000년대 초반에는 2에서 5 나노그램의 DNA가 있어야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0.5 나노그램 정도의 DNA 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볼펜으로 찍은 점의 10분의 1만큼의 혈액으로도 DNA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있었잖아요. 피해자분이 입었던 청바지에서 DNA를 확보해가지고 남자분의 DNA를 찾은 거예요. 손의 접촉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각질 세포만 가지고서도 DNA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민감한 감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DNA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국가수는 신원이 확인된 DNA는 폐기 처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DNA는 튜브에 담아서 영하 80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DNA 분석 기술은 매년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수십 년 된 미제 사건을 밝히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80도의 초저온 냉동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과거의 DNA를 현재 그 첨단 기술로 다시 분석을 하면 옛날에는 얻지 못했던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을 때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은 범죄자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주택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데다 총 강우량이 1000mm로 전망돼서 현재 주민 225만 명의 피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태풍 경로는 내륙을 정확히 관통하는 것으로 전망됐고 태풍의 이동 속도도 느려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항구 도시에 몰아친 폭풍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거센 비바람은 대형 선박도, 쇼핑몰도 삼켜버릴 기세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결국 방향을 틀어 다시 이륙합니다.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엔 2년 만에 한때 폭풍과 해일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태풍 산산의 중심부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에서 70m로 주택을 붕괴시킬 정도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든 지역 주민 225만 명에 대해선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0mって言うから怖くて。 인명피해도 속출해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 실종,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자동차 공장은 일제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되고 신칸센 운행이 중단돼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섬 지역엔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산산은 오늘 오전 규슈 지방에 상륙해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열도를 종단하듯 통과합니다. 내일까지 규슈 남부에만 600mm, 시코쿠와 도카이 지방에 각각 300mm가량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팝스타들의 히트곡을 무단으로 썼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보도에 이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전용기 에어포스2에서 내립니다. 흑인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유세 버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해리스는 현지 시간 28일 7대 경합주 중 하나인 조지아주 남부 지역에서 이틀 일정으로 버스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흑인 유권자의 표심을 노렸습니다. You never let any circumstance knock you down or slow you down. You just keep going at it. That's who you are. 해리스는 여론조사 결과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인 남부 선벨트 4개 경합주에서 1에서 2%포인트 차이를 내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 4곳을 합치면 약 1%포인트 차이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때 아닌 히트곡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지지자인 팝스타 비욘세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비욘세 측에서 법적 조치 가능성을 거론했고 록밴드 푸파이터스의 대표곡과 셀린 디옹의 타이타닉 주제가까지 무단으로 써 가수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딴 악재 속 총기 피격 사건 이후 한때 폭등했던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은 상장 이후 최저가로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11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참수부대라 불리는 우리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미군 헬기를 타고 적진에 투입해서 핵심 임무를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을 틈타 미 항공여단의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기가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레이저 등을 활용한 전투 훈련 장비인 마일즈를 착용한 우리 군 특수부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합니다. 옥상을 장악한 직후 K-15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대원들은 이내 적 핵심 시설로 침투해 요인 소탕에 성공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일환으로 닷새 동안 특수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전사 13여단과 대테러 전문 707 특임대가 투입됐고
실제 전투에서 여러 항공기를 유도하고 통제할 공군 공정통제사 CCT도 참가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우리의 의지와 임무 수행 능력이 어디까지 향상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해마다 진행되는 쌍용 훈련에 앞서 이례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안 상륙이 주 임무였던 기존 훈련과 달리 적진 침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점검한 겁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진행된 이번 UFS 연습에서 합참은 북핵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허위정보 대응까지 포함한 하이브리드전 대비 연습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김도영이 이승엽 두산 감독이 작성했던 최연소 최다 홈런의 기록을 27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하루 유니폼 판매 매출만 7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실력은 물론이고 스타성까지 뽐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타격과 동시에 직감할 수 있는 큼지막한 홈런이었습니다. 기아 김도영이 시즌 33번째 홈런을 날리며 프로야구 역대 21세 이하 선수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997년 국민타자 이승엽 현 두산 감독이 작성한 종전 기록을 27년 만에 깬 겁니다. 김도영의 기록 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회 최용호의 적시타로 홈베이스를 밟으며 시즌 119득점 고지에 올랐는데 이는 타이거즈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단 2번만 나왔던 대기록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에도 단 6타점만 남겨둔 가운데 2015년 에릭 테임즈만이 성공한 40홈런 40도루 달성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가서 점수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과감하게 뛰고 그런 야구를 또 펼쳐야 될 것 같아서. 타성도 일품입니다. 올해 기아의 유니폼 판매에서 홀로 4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뽐내고 있는데 지난 26일 판매를 시작한 스페셜 유니폼은 첫날만 5만 장이 팔리며 7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 구단의 효자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호가 옹기였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 오물까지 모든 것을 담아낸 큰 그릇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3,500년 된 항아리가 박살났습니다. 4살 아이가 들여다보려다 쓰러뜨렸죠. 박물관 사람들은 옹기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와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항아리는 복원할 수 있다며 다독였습니다. Sleep well, my friend. Just one thing. Aim high. Aim high. Aim high, 높은 목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영화에선 글자 그대로 총을 높이 겨누라는 지시였습니다. 드골이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높은 뜻을 품고 크게 보고 넓게 판단해야 한다. 좁게 다투는 일개 본부와는 달라야 한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사이에 불거진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이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을 일축한 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내일 만찬을 취소했습니다. 추석 의료 대란이 닥쳐온다는데 추석 지나고 만나겠답니다. 귀를 닫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한 대표도 유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정 이견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게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 압박한 것도 고와 보이진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정의 양대 축이 감정 싸움하듯 해서는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의료계와 소통이 안 된다며 국민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했던 말씀을 답으로 돌려드립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옥기처럼 넓은 도량으로 껴안는 금도의 지도자가 몇 명만 돼도 나라가 달라지련만. 8월 29일 앵커 칼럼 오늘 보기 민망합니다였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 해안에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현재 산산은 중형급 세력으로 일본 규슈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남부 바깥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은 내일 밤까지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여수가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